오늘은 제가 가격 차트에서 쓰고 있는 검은 선의 비밀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좀 천천히 이야기하려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맛보기 정도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로운 차트를 소개하면서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큰형, 작은형, 막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집안은 사형제입니다. 큰형, 둘째형, 셋째형, 그리고 막내입니다. 둘째 형이 외국으로 출장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둘째 형이 바로 검은선, 즉 제가 수치값을 변경한 볼벤선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NHN KCP라는 종목입니다. 초보분들은 제 첫 번째 기법, 즉 최저점에서 타점 잡기를 죽어라 연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에서 눌림에서 타점 잡기를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저점 타점 잡기도 병행하면서 말이죠. NHN KCP는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고수분들은 애플페이 관련주도 하나의 관심 종목으로 분류해 놓고 시세 차익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애플페이 관련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하잉크 코리아, KG 이니시스, NHN KCP, 한국정보통신, 나이츠정보통신, 위니아이드, 한국전자인증, 코나아이 아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는 NHN KCP가 가장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세가 나와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느려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작년 11월 말부터 시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1차 급등 후에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세력들은 나가지 않고 개미들에게 탈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랫동안 물려있던 개미들만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도 파동을 그리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린이분들도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차트에 대입해서 골든 크로스 매수, 데드 크로스 매도, 이 기법으로 1년 동안 줍줍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최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나오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눌림에서 반등 자리도 찾아볼까요? 제가 거래량 차트를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타점을 잡아볼까요? 좀 애매하네요. 거래량 차트를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잘 보이네요. 여기가 되겠네요. 다시 거래량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도지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음봉도 뜨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매물소와 음봉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돌려보며 다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이 모두 매물소와 캔들들입니다. 또한 아직 상승 여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랫꼬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도 타점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할까요? 물론 하늘색 선 안으로 들어올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 요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느낌표 바로 아래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랫꼬리가 없는 영망치형 캔들입니다. 아랫꼬리가 없다는 것은 상승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윗꼬리로 매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상승 여력이 바닥났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을 매도 타점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자꾸 경험해 보시면 저 캔들들의 의미를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1년 정도만 연습하시면 제 기법이 모두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매도했다고 가정하고 눌림에서 다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좀 헷갈렸을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헷갈렸습니다. 세 타점 모두가 분명 단기적으로 보면 최저 거래량 바로 뒤에 양봉 캔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 번째 타점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비밀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저는 제 숨겨진 원칙에 따라 세 번째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크에 속지 않고 정확히 세 번째 타점에서 진입을 했을까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외국에 출장 갔다 돌아온 둘째 형 즉 검은색 선에 있습니다. 하늘색 선이 1차 지지선입니다. 검은 선이 2차 지지선입니다. 녹색 선이 3차 지지선입니다. 저는 2차 지지선이 깨지면 3차 지지선까지 주가가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2차 지지선이 깨어지지 않고 2차 지지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검은 선 밑으로 빠졌다가 녹색 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전에서 충분히 경험을 해봐야 감이 생깁니다. 여하튼 저는 2차 저항 라인이 깨지면 이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차분히 타점을 기다립니다. 이제 오늘 처음으로 검은 선 즉 둘째 형의 비밀에 대해서 밝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선의 용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에서 이 선의 용도에 대해서 하나 더 밝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늘색 선이 검은 선 위로 치고 올라오는 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요 지점입니다. 원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하늘색 선이 검은 선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일종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최고의 타점입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이중 스프링 기법입니다. 차트상에서 저 자리만 찾으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100만 불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하는 차트에서도 한 종목에서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자리입니다.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연초에 예견했던 일이 오늘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정식 화폐로 인정되어 주식시장 안에 편입된 것입니다. 먼저 뉴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에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다. 하나증권 급등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지난해 3분기 기준 5.95%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회계 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쉽게 매입할 수 없었지만 현물 ETF가 출시됨으로써 앞으로는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SEC, 즉 미국 증권거래소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현지 시간으로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하나증권 외에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투자는 29.98% 올라 상한가에 도달했다.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 지분 7.22%를 보유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힌다. 사실 저는 올 초에 이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단타를 연구하고 영상 만드는데 집중하느라 이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기회는 오는 법이니까요. 단 준비된 사람에게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탈중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나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국가, 어떤 제국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술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퍼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권력은 잔인한 공개 처형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여 대중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권력 행사는 그만큼 큰 저항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게다가 공개 처형처럼 극악한 방법을 쓰는 국가는 구성원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쓴다. 이들 국가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인권이 발달한 나라보다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현대의 권력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게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그 방법은 바로 규율과 지도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학교에서 세세한 규율에 따라 수업 시간의 예절, 복장, 태도 등을 지도받는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은 기록되고 관리된다. 모든 행동은 세밀하게 규정된 규칙에 따라 나뉘며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다. 즉, 권력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개인을 서서히 통제해 나간다. 게다가 권력의 통제는 점점 더 효율적이 되어간다.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권력에 일망 감시 체제와 같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선물해 주었다. 권력자가 한눈에 모두를 감시하며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게 되었다. 푸코의 관심은 이제 권력의 문제로 옮겨갔다. 그리고 그는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연결되고 작용되는지를 밝히는데 몰두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셸 푸코, 문명의 비밀 코드, 안광복. 자본주의는 화폐, 즉 돈으로 인간을 통제합니다. 자본주의는 국민을 통제하고 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폐 발행권이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행정부 산하 기관인 기획재정부 아래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권리를 가짐으로 돈이라는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화폐가 유통되면 그만큼 중앙 권력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거대한 투기판을 알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투기, 도박, 사기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각종 언론에서 비트코인으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매우 자주 보도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블록체인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이란 놈을 위해 블록체인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투기로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원래 비트코인은 현재의 현금 거래 제도를 대항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등장했다. 당신에게 해외여행 중인 홍식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홍식이는 여행 3일 만에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당신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저기 50만원만 꿔줄 수 있니? 전파 너머로 날아가서 구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지만 마음씨 착한 당신은 그대로 50만원을 송금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당신의 50만원은 그냥 뚝딱 홍식이에게로 텔레포트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은행을 통해 50만원을 보내는 순간 은행사에서는 당신의 계좌에 50만원이 있는지 확인 후 상대방의 계좌로 전달한다. 자, 이렇게 당신의 50만원은 홍식이에게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라는 제3자는 나와 홍식이라는 둘만의 거래 과정에 중개자로서 자리잡고 은행 장부에 이체 내역을 기입함으로써 내가 홍식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증한다. 그럼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과정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둘만의 거래를 제3자에 의존한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오랜 기간 믿음을 다져온 정부, 은행이라는 제3자가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해 당신이 50만원을 이체한 내용을 담은 장부가 삭제된다면, 아니 당신이 수십 년간 부은 적금 내용이 담긴 장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은행 관리자가 실수로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송금시킨다면 아무리 믿음을 다져왔다고 해도 남은 결국 남이다. 결코 자신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쩌란 말인가? 은행 없이 어떻게 돈을 송금할 수 있다는 건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할 거의 완전한 정답이 어느 날 갑자기 뿅 나타나게 된다. 2008년 9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붕괴되었다. 길거리엔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은 국가와 은행을 불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 혼란의 중심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닉네임을 한 익명의 누군가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 논문에는 국가가 발행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며 제3자의 보증 따위 개나 저버리게 만들 완전히 탈중앙적인 새로운 화폐에 대한 이론이 담겨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 말이다. 그리고 논문 속엔 비트코인을 작동시킬 블록체인이라는 놈도 함께 들어있었다.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는 시계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그 시계를 작동시키는 톱니와 같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우선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들은 거래에 대해 정부와 은행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서로 얼굴, 이름, 나이에 대해 모른 채 서로의 계좌와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이때 3번 사람이 7번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왔다. 그러자 난데없이 3번 사람이 외치기 시작한다. 제가 지금 7번 사람에게 10만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 3번이 돈도 없으면서 사기치는 건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 그의 잔고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다행히 3번의 계좌엔 돈이 충분하고 사기친 내역도 없다. 사람들은 노트에 거래 내역을 적어 넣는다.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다. 다른 거래가 있을 때에도 모두 동일하게 노트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걸까? 앞서 설명했던 예시에서 사람들이 들고 있던 노트를 블록이라고 해보자. 사람들은 각자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블록이 가득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아 내용을 채운다. 그리고 블록끼리 연결을 지어 보관한다. 이때 이 연결을 체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식이 왜 안전하고 결코 조작될 수 없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은행이 보관하는 방식은 장부를 꽁꽁 숨기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보안도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 이는 수많은 은행들의 해킹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방식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건 바로 장부를 제3자가 꽁꽁 숨기는 방식이 아닌 동일한 장부를 모든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장부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 고침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올바른 장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수가 어디 돈 좀 벌어볼까?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자신의 장부에 10조 원을 적어 넣어도 곧바로 잔금 30원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내에 한 명의 부정직한 사람은 9명의 정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백수가 10명 중에 6명과 결탁해 장부를 동시에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51%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수는 조작된 6명이 되므로 백수가 10조 원을 갖는다는 가짜 장부가 진짜 장부가 되어버리게 된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장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만 명, 아니 1000만 명으로 늘어난다면 51%는커녕 1%만 조작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코 해킹당할 수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공공거래장부가 사용되며 지배적인 중앙 세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는 재력, 권력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다면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은 더 이상 대중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책 블록체인 혁명에서 돈 탭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기술은 강력한 수단이지만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없다. 신뢰가 숨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부를 재창조해야 한다. 즉,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재창조될 것이다.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블록체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아보았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책 블록체인 혁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써보면 알 수 있듯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에 의한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인간은 더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류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그 어떤 통제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또 하나의 이념은 바로 지식의 공유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자들은 음흉하게 지식과 정보를 대중들에게 숨기고 독점함으로써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중세시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로 써서 전문 지식인, 즉 그 당시 라틴어 전문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통해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독점함으로 이것을 권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 면죄부를 팔고 마녀 사냥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종교개혁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켈빈과 루터입니다. 사제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때부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은 이 정보의 독점을 통해 국민을 통제합니다. 정보의 공유 역할을 해야 할 언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의 신여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조진웅, 이한이 주연의 영화 블랙머니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금융자산인 외환은행을 통째로 외국 헤지펀드에 팔아넘긴 놈들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차관들이었습니다. 뒷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뒷돈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듯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정권을 바꾸어가면서 이 매국노 새끼들은 정부 요직에서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고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언론 새끼들도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 묵인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을 혐오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이놈들은 권력자들보다 더 나쁜 새끼들입니다.
권력의 똥구멍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과도 같은 놈들입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들은 모두 관제 언론이라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공산국가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주진우 기자나 이완배 기자 같은 훌륭한 제야 언론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메이저 언론 자체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정치 권력, 금융 권력, 언론, 검찰, 사법부, 감찰기관, 이 흑암의 커넥션과 연관된 새끼들을 싸그리 청소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되면 이러한 정보의 독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블록에 그 흔적이 다 남게 됩니다. 어떤 새끼가 얼마나 헤쳐먹었는지 기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고 사유화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가 아직도 수기로 기록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몇 명이 달라붙어 며칠만 공들이면 되는 일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했지만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과 짜고 무자본 M&A를 통해 아시아나 항공을 꿀꺽 삼킨 과정의 내막을 아시면 이 나라에서 돈을 가진 권력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음흉한 놈들인 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주운행의 원리, 즉 천공도에 따르면 물병자리의 시기입니다. 물병자리의 시대 정신이 전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공유입니다. 이 시대의 시간주 제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바로 전령의 신입니다. 날개 달린 신발과 모자를 쓰고 세상 소식을 전파하는 신입니다. 이 물병자리 전 시대가 쌍어궁, 즉 물고기 자리 시대였습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는 어리석음과 무지몽매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 무지몽매의 시대가 끝나고 전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지식의 전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현실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지식과 정보를 독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소유와 독점 그리고 지배를 꿈꾸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놈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전파의 시대이며 폭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나니머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음흉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음모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국제적인 해커 집단입니다. 그들의 구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Knowledge is free. 정보는 자유롭다. We are anonymous.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We are legion. 우리는 군단이다. We do not forgive.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We do not forget. 우리는 잊지 않는다. Expect us. 우리를 맞이하라. 정보는 자유롭다. 우리는 군단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를 맞이하라.